자, 분양가 상한제 지금 뭐 각종 언론이나 매스컴이나 뭐 이런 동영상 사이트 이런 데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분양가 상한제잖아요. 지금 뭐 부동산 규제 대책이 지금 뭐 3년 동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가장 큰 대형 악재다 지금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하지만 그런 대형 악재 속에서 우린 또 다른 기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한번 좀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가 과연 무주택자들에게 기회인가 하는 그 얘기인데요. 이 정부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시켜주겠다라는 게 그러니까 주택시장 안정과 실거주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시켜주겠다. 이게 이제 분양가 상한제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청약 가점이 더욱더 높아질 텐데요. 이 청약 가점이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청약 가점이 높고 현금 이 동원 능력이 있는 분들은 이 일부 중장년층들은 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분양받을 기회, 로또 분양의 기회가 올 수도 있겠지만은 이 청약 가점이 낮은 이 30, 40대 무주택자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예, 이런 분들은 호재가 될까라는 것입니다. 자,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전부 다 집안 사고 새 아파트 청약하면은 뭐 20%, 최하 20%, 30%까지 싼 가격에 새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으니 기다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약 넣기 위해서. 그럼 로또 청약 경쟁 더 치열하기 때문에 가점은 더 높아지겠죠. 가점은 더. 예, 그런데 이게 당첨될 확률이 점점 떨어진다는 겁니다. 왜? 결국 이 30대 무주택자는 수혜자가 아니고 오히려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가점이 낮은 사람들은 결국은 당첨되기가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보시죠. 가점이 얼마나 돼야 되냐. 청약 가점제라는 건 무주택 기간 만점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청약 통장 보유 기간 17점 해서 84점인가요? 예, 이렇게 되는데 이런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 젊은 층은 당연히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부양가족이나 이 무주택 기간도 뭐 그렇게 오래 안 됐고 그리고 이 청약 통장 보유 기간도 짧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번에 그 위례 신도시에서 올해 분양한 아파트 이 한 세 곳 정도의 당첨 가점이요. 51점, 최하 51점, 82점 거의 만점에 가까운 거죠. 자, 이런데 과연 이 젊은 층에서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자, 올해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청약 당첨 평균 가점 50점이랍니다. 그 50점을 넘으려면요. 자녀 한 명과 배우자를 둔 30대 가장 청약 통장 14년 이상 보유하고 무주택 기간 9년 이상이 돼야 돼. 거의 불가능하죠. 자, 이런 조건들 때문에 오히려 이 젊은 무주택 층에서 30대, 40대 층에서 오히려 당첨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분양가 상한제의 단기간의 수혜자는 어떻게 될까요? 자, 치열한 경쟁을 뚫고 물론 자본력도 있어야 돼요. 돈도 있어야 되지만 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당첨된 이 소수에게만 일부에게만 혜택이 있는 거지 다수는 뭐예요? 단기간의 피해자다. 자, 단기간이라고 제가 표현을 한 것은 단기간의 피해자가 된다. 대다수는. 하지만 이렇게 공급을 줄이는 가뜩이나 지금 재개발 직원 측에서 특히 서울을 지금 타겟으로 하고 있죠. 서울은 뭐 전역이 다 들어가는 건 기정사실화돼 있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중에. 자, 그럼 투기과열 지구가 서울 전체니까. 근데 자, 이 단기간의 피해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되면은 이게 뭐 피해가 이 조합원들도 이 재개발들 어차피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면 낮게 아파트 분양가를 책정해야 되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추가 부담금이 훨씬 더 크게 늘어날 수 있겠지만요. 일시적으로 단기간의 손해라고 볼지 모르지만 결국은 공급 부족이거든요. 신규 아파트에 대한 공급 부족 때문에 오히려 추후에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그래서 제가 단기간의 피해자라는 용어를 쓴 것입니다. 자, 이 가격 통제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성공한 사례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경제학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얘기죠. 자, 그래서 1970년대 미국의 인플레이션, 71년도 닉슨 대통령이 이 기름값을 통제하는 그런 정책을 폈어요. 왜냐하면 물가가 막 상승이 심해지니까 물가가 막 오르니까 이 기름 통제, 유가 통제로 인해서 오히려
이 석유 부족 사태를 일으켰어요. 왜냐하면 이게 물가가 심해지니까 가격을 낮춘 거죠. 유가를 통제했어. 그러니까 공급이 잘 안 돼.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요. 1974년도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0%를 넘어서는 오히려 마이너스, 오히려 반대의 영향을 크게 부작용을 나타냈다는 그런 사례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프랑스 혁명 이후 이 공포 정치로 유명한 로베스피에르의 가격 통제 정책인데요. 이거는 각종 농작물에 대해 최고 가격을 매겨서 그 이상 넘어가는 건 못 팔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을 통제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유는 모든 어린이들이 먹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하니까 학부모들이 맞아. 우유 싸게 먹을 권리가 있어. 반값에. 학부모들이 동조를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우유를 공급하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싸게 공급해야 되니까 손실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를 갖다가 도축을 하거나 아니면은 가죽을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유가 풍기 현상이 생겨가지고 우유를 사 먹고 싶어도 돈이 있어도 못 사 먹는 그런 부작용을 나타낸 거죠. 그래서 이게 시장에서 이런 가격 통제 정책들은 시장에서 물건을 사라지게 만들어서 오히려 가격 급등을 유발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또 이게 뭐냐면은 주택 임대료 통제인데요. 이건 미국에서도 했고요. 독일에서 했던 주택 임대료 통제인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전월세 상한제 많이 들어보셨죠? 전월세 상한제랑 똑같은 겁니다. 주택 임대료, 서민들의 임대료, 주택 임대료가 올라가면 서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는다. 그러니까 임대료를 적절히 통제를 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집주인들에게 한마디로 임대료를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 올리지 못하게끔 하는 이런 임대료 통제. 자, 이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이렇게 되니까 주택을 공급을 해서 임대료를 좀 높게 뭐 월세든 전세든 받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 공급이 뭔가 이익이 많이 나야 공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익이 안 나니까 공급이 감소했더라. 그래서 주택 및 오히려 임대료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그리고요. 주택이 질적으로도 나쁜 상태가 되는 것을 방치하게 했다. 그래서 이 경제학자들, 전 세계의 그 유명한 경제학자들조차도 한 도시를 파괴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폭격을 하는 것이다. 포탄을 도시에 떨어뜨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 좋은 방법은 이런 주택 임대료 통제를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경제학자들도 공통적으로 부작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인위적인 가격 통제는요.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이지 시장의 왜곡 효과로 인해서 오히려 임대료를 급등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분양가 상한제나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자, 시장은 항상 어떻게 흐릅니까? 추세대로 흐릅니다. 추세는 유동성이 좌우한다. 추세라는 것은 일정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올라갈 때 정부에서 여기다가 규제를 하기 시작하면 일시적으로 단기간으로는 이렇게 빠질지 모르지만 결국은 추세대로 올라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유동성입니다. 돈이 많이 앞으로 더 풀릴 것이냐.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킬 것이냐 아니면 유동성이 축소될 것이냐. 유동성이 확대가 된다는 판단을 들면 무조건 투자하십시오. 하지만 유동성이 축소가 돼서 돈이 시중에 줄어든다 그러면 절대 투자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도심 집중화 현상 지역적으로 제가 편차가 커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자, 지역적인 우리가 자, 그렇다면은 이 분양가 상한제의 영향은 단기적인 영향일 것이다. 그러면 어디다 그럼 투자를 할까? 서울에다 할까? 경기도에다 할까? 아니 지방에다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앞으로 지역적 격차 더 커진다. 뉴욕에 가면 소호라는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화랑가가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에 중간 가격의 주택 한 채로 라스베가스에서 18채 사고요. 애틀란타에서 23채, 디트로이트에서 29채를 구입한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큰 게 우리는 강남 3구의 평균 주택 가격 어느 정도라고 하죠? 약 1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억. 자, 10억 가지고 우리가 지방에서 과연 집을 몇 채 살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도 여기 미국처럼 18채, 23채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되죠. 즉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오히려 지역 간 균형 지역 간의 격차가 좀 작게 벌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같이 뛰어난 석학들이 모여있는 도시도 이 지역 불균형을 깨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더 벌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훗날은
더 우리도 미국처럼 지역 간의 격차가 벌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어디로 투자해야 될 건가는 확실히 아시겠죠? 자, 부동산은 투기가 아닌 투자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재산을 불려가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이거는 투기가 아니다. 투기와 투자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자, 기회를 찾는 사람이 결국 승리자가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기회는 반드시 오지만 자주 오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투자의 이익이 극대화될까?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변화가 생기는 데 해야 된다. 변화가 생기는 데가 큰 변화가 생기는 데가 있고요. 작은 변화가 생기는 데가 있는데 큰 변화가 생기는 곳이 이익이 커진다. 작은 변화가 생기는 이익이 작다. 변화가 안 생기는 데는 이익이 안 생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다음에 정부 정책을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지금 과연 어떤 것들을 선제적으로 뭔가 추진을 하려고 할까? 항상 정부의 핵심 정책 방향이 있거든요. 그런 방향들을 잘 들여다보고 뭘 해야 된다? 선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남들과 똑같이 남들이 우르르 투자할 때 투자하는 게 아니고 남들이 몸을 사릴 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해야 이해도가 커지기 때문에 어느 타이밍에 내가 들어가야 될지 빠져나가야 될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항구에 머물 때 배는 언제나 안전합니다.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가장 안전해요. 비바람에도 멀쩡하고 태풍에도 멀쩡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배의 존재 이유가 아니죠. 배는 항상 출항을 해야 되죠. 그래서 배 바닷길을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항상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부동산 투자는 올바른 선택과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점에 남들이 가만히 있는 이런 시점에 뭔가 움직여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판단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